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럼 가장 먼저 임대가 맞춰지는 쪽은 안녕하세요. 볼수록 지식이 쌓이는 플랫폼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편 임대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의 속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차인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편 영상은 위에 카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라. 지금 가지고 계신 지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내 지산이 정확히 몇 평인지, 분양 면적은 얼마고 전용 면적은 얼마인지, 전체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그럼 평당 분양가는 얼마인지. 지금 바로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신다면 일단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지산과 동일 평형대의 지산들의 임대 시세는 얼마인지 정확히 깨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또 수시로 내 전담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변동이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임대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조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산이 준공되면 실입주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 중 등기를 친 호실들이 일제히 부동산에 올라올 겁니다. 만약 1000개 호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실입주율이 50% 정도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50%인 500호가 일제히 임대용으로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죠. 만약 내가 주력 평형대를 매입했다면 아마도 그중 50%인 250호 정도의 호실이 남고요. 층수, 조망 조건으로 그룹을 나눈다면 250호실 중에서 절반인 125실이 내 경쟁 상대가 됩니다. 이 125실이 부동산에 맡겨지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세가 보증금 1000에 월 100만원이다. 그럼 대부분 그 정도 시세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죠. 그럼 가장 먼저 임대가 맞춰지는 쪽은 월 100만원 이하로 임대를 놓는 호실이 될 겁니다.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서비스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고 임대료가 시세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죠. 너무 가격을 내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올리기도 어렵고 임차인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곳은 이상하게 볼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겠죠.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임대 가격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전체 평균가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와 협력해서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제 예상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만 하면 임대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은 내 물건에 대해 나부터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또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둘째, 정확한 장단점을 파악하라. 이 호실의 장점은 뭔가요?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대답을 못 하신다면 역시나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를 못하면 절대 팔 수가 없겠죠. 내 호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우선은 본인이 매입하실 때 눈여겨보셨던 장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 초기 유튜브 영상 중에 임대 잘 나가는 호실은 따로 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호실의 요건들이 있죠. 그때 보셨던 내용들을 임대하실 때도 써먹어야죠. 그런 항목들을 반드시 리스트로 정리해 두었다가 내 전담 공인중개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시고 주시시켜 주세요. 아마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 외에 아주 소소한 내용들도 장점으로 미화시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호실과 중복되는 장점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잘 포장하고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하면 장점이 되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장점도 없는 거예요. 만약 이도저도 마땅한 장점이 없다면 얘기거리를 만들어내세요. 결국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의 공간 기획 파트에서 일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주로 했던 일이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컨셉에 맞춰서 공간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업무였어요. 이 스토리텔링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똑같은 공간인데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가 10원이 되기도 하고 100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임대사업도 하나의 공간 세일즈라고 봐야 돼요. 자, 장점은 그렇다 치고 단점이 있겠죠?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꿔서 얘기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스토리텔링에 약합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보러 온 임차인은 여러분의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호실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공인중개사가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장점 스토리텔링을 정리해서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셋째, 여건에 맞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라. 임대가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미리 해두자고 제안하는 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수천만 원씩 또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두면 어쨌든 과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입주업체는 그 나름대로 입맛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때문에 오히려 입주를 꺼리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선택적 인테리어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철문을 그대로 두고 강화 유리 도어만 안에 하나 더 설치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탕비실 싱크대만 설치해준다라든지. 왜냐하면 각 호실마다 수전 설치를 위해 바닥에 배수구를 미리 뚫어놓기 때문에 탕비실 위치는 누가 쓰더라도 바뀔 여지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벽체 일부에 화이트보드로 쓸 수 있는 백페인트 글라스를 설치해준다라든지. 이렇게 백페인트 글라스를 설치를 해두면 나중에 회의실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부 레이아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이런 공사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1,200만원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다른 호실과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이죠. 획일적인 지산 호실을 적은 비용으로도 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 호실의 평형대에 따라서 이런 선택적 인테리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호실이 1, 20평대의 소규모 호실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그 규모에 맞게끔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많은 공간이 필요 없는 직원 수가 적은 회사가 될 거고요. 그런 회사는 투자비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여건에 맞춰 자주 이사를 다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과하게 인테리어가 된 곳을 선호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테리어만 되어 있는 곳을 선호할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만약 내가 분양받은 호실이 3, 40평대의 중대형 호실이라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도 직원 수가 많은 제법 덩치가 큰 회사일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한번 정착하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신중하게 할 것이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걸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입지나 건물 내에서 호실의 위치, 채광 또는 화물용 승강기까지의 거리, 호실의 방향, 이런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호실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적 인테리어를 제공할지 말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담 공인중개사 한 곳을 뚫어라. 제가 영상 초반부에 전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많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어디 한 군데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유능한 공인중개사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한 가지 물건만 취급하지는 않죠. 매물들에 대한 정보도 부동산끼리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을 네 곳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익 지분이 나눠지겠죠. 이곳저곳에 다 등록된 물건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많은 물건들 중에 한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팔 때 다른 공인중개사와 수익을 나눠야 한다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전담 매물이 되는 경우에는 팔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내 매물이라는 애착이 생길 것이고 수수료가 100% 자기 것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비해서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뭘 보고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가? 대응이 빠른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은 내 지산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찾아갑니다. 우선은 추가로 매입 가능한 지산 물건을 상담받으세요. 그 중에 가장 대응이 빠르고 여러가지 물어봐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대응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매입 물건 외에 임대 놓을 물건이 있다고 하시고 그 부동산에만 내놓을 테니 임대를 맞춰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대한 태도와 처리 속도는 그 공인중개사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면서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모든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내 전담 공인중개사에게 내 물건을 위임하는 게 맞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가 아닌 관외 타 지역에 세컨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지역이 다르면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중개 수수료 깎지 말고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해라.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내 지산 호실은 어차피 본인이 의뢰
부여받은 많은 물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동기유발이 된다면 훨씬 매칭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는데 처음부터 깎으려고 들면 당연히 내 물건은 후순위로 밀리겠죠.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곳을 먼저 소개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중개수수료 성금을 주거나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을 구해주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임대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아주 미묘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데, 성과급이 걸려 있다면 임차인에게 매물을 소개할 때 아무래도 태도가 달라지겠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좋은 관계를 맺어둔 공인중개사는 계속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회사로 치면 홍보 마케팅 담당이죠. 일을 잘하면 당연히 수익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게 맞죠. 당근을 이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돈은 합당하게 쓰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6번째, 스스로 영업 마케터가 되라. 최고의 영업 마케터는 결국 본인 자신입니다. 내 호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본인 호실에 대한 장점 리스트를 최대한 잘 정리하고 자료화해서 여러 곳에 노출을 시키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가급적 많은 SNS 서비스에 노출을 시키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요즘 사업장 임대를 구하는 연령대를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 기업인 경우에는 20, 30대가 많고, 이들은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기성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로 사업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기반이 잡혔고 덩치가 큰 업체인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겠죠. 이런 젊은 세대를 겨냥한 SNS 홍보 마케팅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최근에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혹시 지산 임대 매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벌써 발빠르신 분들은 당근마켓에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당근마켓이든 홍당무 마켓이든 본인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셀프 마케팅을 하실 때는 본인만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PR 능력만 뛰어나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임대 매칭 확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잘 찍어서 블로그 포스팅식으로 꾸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드론 영상까지 촬영해서 홍보하겠다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죠. 그 정도 의지가 있다면 임차인 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7번째,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디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물어뜯고 핥히는 현상인데요. 내가 잘 안되면 옆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습성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사는 이런 하자가 있대요. 저기는 어떤 단점이 있대요. 문제가 심각하대요.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또 같은 지산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에 심하게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 물론 하자가 나면 시정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이런 하자에 대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시정 요청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밖에다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 친구나 지인들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공사 험담을 하고 다니면 결국 요즘처럼 1군 건설사에서 지산을 많이 짓는 경우에 내 지산을 지은 시공사에 대한 안 좋은 루머는 그대로 내 지산 브랜드에도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지산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지산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옵니다. 재산가치 하락은 장기적으로 임대 시가 하락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한 집단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산은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 관리된다는 말 속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 관리 측면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소유주 간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계, 좋은 분위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분위기는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 좋은 평판은 건물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물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주겠죠. 전체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내 지산을 선호하는 임대기업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임대 호실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들어선 지산이 아니라면 임차인 찾으시는데 아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지적 소양을 책임지는 플랫폼TV였습니다.